안녕하세요. 하성란입니다. 고대 그리스 테베의 도서관에는 영혼을 치유하는 곳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독서가 마음을 치유한다는 이야기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여기 독서가 위험하다고 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독서의 안내인을 자처하면서도 독서가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소설가 김경욱 씨를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독자들에게 자신을 읽어보라며 스스로 책이 되는 위험을 무릅쓴 소설가가 있다. 바로 소설집 위험한 독서로 2009년 동인문학상을 수상한 김경욱 작가다. 왕성한 창작 활동을 해온 김경욱 작가의 9번째 소설집 위험한 독서는 다채로운 상상력에 읽을 만한 정보까지 곁들인 글쓰기라는 호평을 받았다. 대중문화 현상에 깃든 삶의 이면을 읽어내던 시선은 사람의 이야기로 옮겨왔다. 새롭고 적절한 소재를 찾아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는 장기도 어김없이 발휘했다.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낭독회. 그동안 발표한 작품들에서 엿볼 수 있듯 안정된 서사와 유머로 독자들을 책 속으로 끌어들인다. 독서 치료사라는 그런 소재 자체도 독서 치료사가 이거를 가지고 독자들을 치료한다는 것 자체도 되게 흥미로웠고, 독자가 편안하게 읽을 수도 있지만 또 김경욱 작가가 독자를 끌어가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힘과 김경욱 작가의 힘과 그 독자의 그 약간 게임이랄까? 그런 방식들이 그 김경욱 작가의 소설에 녹아나는 것 같아서 좀 재미있게 팽팽하게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동서양 주요 소설의 문장이 곳곳에 담겨 있어 작가의 문학적 토양도 가늠해 볼 수 있는 위험한 독서. 표제작은 7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헤어지려는 여성의 마음의 병을 어루만지고 치유하는 독서 치료사의 상담 과정을 그린다. 독서를 통해 인간의 욕망을 탐색하는 한편, 인터넷 시대의 소통의 단절을 지적한다. 쉽게 읽혀지지만 공들여 쓰여진 8편의 단편이 실려있는 이 소설집으로 김경욱 작가는 진화하는 소설 기계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공중관람차 타는 여자는 릴케의 시를 매개로 30대 남녀의 실패한 첫사랑을 그린 작품. 능란한 시간성 구사가 돋보인다. 김경욱 작가는 독자들에게 위험한 독서를 권한다. 조금만 위험을 감수한다면 독서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면서 말이다. 소설가 김경욱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번에 그 이야기를 나눠볼 위험한 독서로 이번에 동인문학상을 수상하셨어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기대하셨죠? 아니요, 기대를 못했습니다. 네, 위험한 독서인데 네. 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읽는 그 독서야말로 정말 위험한 독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예, 아무런 그런 사심 없이 읽었어야 하는데 이렇게 네.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 독서를 위험하다고 하는 네. 경우는 거의 없었죠. 예, 네. 뭐 예전에 19금 뭐 이런 소설들은 있었지만 네. 예, 어째서 이런 제목을 선택하시게 되셨는지요? 그러니까 그 독서가 점점 그 위험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위험한 독서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독서라는 거는 결국 자기의 영혼을 비추는 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은 그 책의 내용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현대인들은 점점 이 일상에 이제 숨가쁘고 가쁘게 이제 돌아가다 보니까 자기 자신과 대면하는 것을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대면하게 되면은
좀 불편한 느낌을 갖지 않을까 이제 이런 느낌에서 독서가 점점 위험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위험한 독서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네. 위험한 독서 소설집에는 위험한 네. 독서를 포함해서 8편의 단편들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네, 소설집 뒤에 실린 평론가 서영재 선생님의 말을 빌리자면 네, 네, 진화하는 예. 소설 기계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예, 앞에 뭐 여러 구절 생략하고 네, 예, 그러거나 저러거나 네, 김경욱은 쓴다. 네. 예, 거기에 이제 독창적인 예, 거기에 이제 의문보를 달아두셨어요. 네. 예, 어떠신지요?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요? 글쎄요, 제가 93년에 등단을 했는데 지금까지 책을 9권 냈어요. 네, 좀 꾸준하게 쓴 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별명을 붙여주신 것 같아요. 뚜벅뚜벅 계속 쉼없이 쓴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앞에 진화하는이 붙어 있으니까 좋은 의미로 붙여주신 것 같은데 네. 글쎄요, 서영재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저러나 저는 이제 계속 쓰니까 네. 네, 그죠. 저는 이제 책이 나오면은 그런 느낌이에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이제 태어나게 하지만 자식의 운명을 결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각자의 운명을 이제 살아가기 마련인데 저도 제 책을 쓰고 나면은 그런 심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독자의 손에 넘기는 순간 책은 이제 더 이상 제 게 아니고 각자의 운명을 제 운명을 찾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멀리서 지켜보면서 마음속으로 이제 응원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네. 전 늘 그냥 마음속으로 조용히 응원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작가의 네. 어떤 손을 떠나서 독자에 의해서 그 책의 어떤 의미나 이런 것들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네. 위험한 독서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도 읽히는데요. 네, 그런 의미라면은 제 책이 더 위험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정말 다양하고 제가 쓸 때 생각지도 못했던 혹은 예기치 못했던 어떤 의미를 찾아내시고 이러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993년 아웃사이더라는 단편으로 예. 재학 중이실 때 예. 데뷔를 하셨어요. 예. 근데 데뷔 시절에 일화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실연의 상처 때문에 소설을 아. 쓰셨다고 해요. 제가 우연찮게 어떻게 이제 소설을 쓰게 됐는지 소개해달라는 질문을 받고 한 얘기가 정설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썼던 자전소설에도 이제 얼핏 그런 내용들이 있긴 한데,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이제 대학 재학 중이었는데, 그 또래의 젊은이들이 이제 느낄 만한 그런 방황,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불투명함에 대한 막막함,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무렵에 굉장히 마음속에 이제 들끓는 어떤 질문들이 이제 있었는데, 우연찮게 어느 날 이제 글을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학교를 파고 이제 하숙집에 내려가는데 그 중간에 이제 노트와 펜을 샀어요. 근데 하숙집 책상 앞에 앉아서 뭔가를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는데 그때의 마음이 너무 평화롭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이제 글을 쓰게 됐는데 지금도 글을 쓸 때가 제일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네. 네. 위험한 독서의 소설집 안에 들어있는 천년 여왕은 굉장히 소재 자체가 독특하고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작가 지망생 또 네. 그의 아내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니까 위험한 독서에서 지적하듯이 그 우둔한 독자가 저지를 수 있는 네.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 김경욱 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좀 우려했던 질문이. 네. 완전히 제 얘기는 아니고요. 상상력으로 쓴 겁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설을 쓸 네. 때가 가장 편안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아내가 지어준 별명이 암부랑이라고. 암부랑이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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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유폐된 암부랑 얘기인 거죠. 암불에 예, 갇혀 있는.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네. 이제 암부랑이라고 이제 네. 이름이 이제 번안이 됐죠. 그러니까 굴에만 이제 갇혀 있는 네. 밖에 나가지 못하는 집 밖에 좀 나가라는 의미로 이렇게 붙여졌는데 그 암구랑이라는 별명을 듣고 나서는 더 밖에 안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소설을 쓴다는 행위 자체는 소설을 쓰는 것 외에도 네. 다른 작품들을 읽는 행위도 포함이 될 텐데요. 네, 네. 그렇다면
그 안에 그 암굴 속에서 네. 세상과 통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저자의 작품들이잖아요. 네. 예, 그렇다면 그런 소설 속이 아니라 어떤 실제 경험,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네. 예, 독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 일들은 어떻게 조율을 하고 계세요? 일상은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일과 소설 쓰는 일,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주된 활동이죠. 예. 다른 일들은 가급적이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 방송에 나와버렸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네. 어떤 그 소설들의 어떤 네. 그 배경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네. 약간 이렇게 많이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장소들이 집약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예, 그것도 아무래도 그런 성향과도 관련이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네, 하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천년여왕에 보면 위대한 작품을 쓰기 위한 7단계가 나옵니다. 네. 예, 참 재미있어요. 예. 그걸 읽어보면요. 네. 첫 번째, 모든 인간관계를 끊어라. 네. 예, 하시고 계시는 일 중에 하나죠. 모두는 못하고, 네. 예, 대부분의, 예. 전화 코드를 뽑아라도 1번과 관련된 이야기고요. 네. 세 번째, 방문을 걸어 잠가라. 네. 4번, 컴퓨터 전원을 켜라. 네. 아무도 시도한 적 없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글을 써라. 창문과 방문을 열어 젖히고 기왕 쓴 글의 4분의 1을 버려라. 네. 7번째, 아내에게 읽혀라. 네.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네. 예. 그 여섯 번째 단계는 소설가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어쩌면 네. 예, 최고의 단계이지만 네. 가장 힘든 일 중에 네. 4분의 1씩이라 버린다는 건 네. 굉장히 힘든 일인 거거든요. 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많이 버릴수록 글이 더 좋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버리긴 아까울 때가 많지만, 네. 그래도 그 아깝다는 유혹을 견디면 글이 더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깝다고 생각되는 거는 버려야 된다고 스스로에게 늘 이제 암시를 하는 편이죠. 7번째, 아내에게 읽혀라. 네. 부분이 예, 흥미진진한데요. 네. 네. 실제로 제가 쓴 소설의 그 초고는 늘 이제 아내가 제일 먼저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독자인 셈이죠. 근데 누군가가 읽어주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 게 글을 쓰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세를 굉장히 많이 지고 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네.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쓰고 제가 퇴고하고 제 자신에게 자문대답하는 편이라서 그러세요. 어떠신가요? 그럴 때는 아내를 떠나서 첫 번째 독자가 네. 그 작가에게 주는 어떤 조언 이런 것들이 네. 를 받아들여서 많이 고치시는 편인가요? 저는 거의 다 수용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글을 쓰다 보면 그 작가는 자기 글에 몰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리감이 잘 안 생기더라고요. 자기가 쓴 글에 대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촉을 쓰고도 좀 시간을 두고 이제 그 퇴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거리를 두는 거에 대해서. 근데, 타인이 읽어주면은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것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돼요. 네. 네. 위험한 독서 김경우. 당신이 어떤 책을 읽어왔는지 말해주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줄 수 있다. 당신의 독서 목록은 그 자체로 당신의 자서전이고 영혼의 연대기이다. 교육론의 고전 에밀을 집필한 루소가 제 자녀들을 고아원에 보냈다는 가십은 들은 자리에서 웃고 잊어라. 학장의 어린 딸 앨리스를 위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쓴 옥스퍼드 대학의 수학과 교수 루이스 캐롤이 독신으로 살지 않았다면 과연 그런 책을 펴냈을까 하는 공상은 가급적 빨리 접어라. 독서를 통해 당신이 발견해야 하는 것은 교묘하게 감추어진 저자의 개인사나 메시지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된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이니까.
당신에게 나는 어떤 책을 권해야 했을까? 당신이 만일 중년 사내와 부적절한 교제를 하는 미성년자였다면 블라디미르 나부코프의 놀리타를 권했을 것이다. 임신 중절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원조 교제를 시작한 여학생에게 읽혔더니 돈을 받고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갖던 중년 사내와의 관계를 끊었다. 편무스라에서 자란 그 여학생은 자신을 돌봐줄 남자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해줄 남자를 찾게 될 것이다. 내년 여름에 배낭여행을 가기 위해 지금은 부지런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단다. 만일 당신이 지켜만 보는 사랑으로 가슴앓이 하고 있다면 콜롬비아 작가의 소설을 추천했겠지. 독서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독서 치료사들이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문학 작품을 치료 도구로 내담자들의 정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합한 자료 선별과 활동 방법을 모색한다. 그룹에서 하나씩 주니까 굉장히 즐거워했어요. 최근 독서 치료사와 내담자는 1대1로 만나기보다 소그룹으로 만나는 추세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은 내면의 치유를 넘어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토론과 글쓰기, 역할극 등을 직접 해보면서 내담자들은 스스로가 치료 주체자라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다. 보통 일반 상담에서는 상담자하고 치료자가 1대1로 이렇게 빈 공간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상당히 낯설죠. 그죠? 그런데 독서치료는 읽을 책이 있고 거기에서 자기 얘기가 아닌 주인공의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듯이. 그래서 자기를 조금 보호해줄 거리를 좀 주어준다고 할까요? 예. 당신의 문제는 이것이니 말하시오가 아니라 오늘 이 책을 읽고 어떤 부분이 나누고 싶으냐. 그러면 그 주인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결국은 그게 주인공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마치 주인공의 이야기인 것처럼 객관화해서 보니까 자기 문제를 자기가 직면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생기는 거예요. 통찰력. 그래서 문제 해결에 대한 답안도 거기서, 답도 거기 정보를 통해서 얻지만은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자기 문제를 얘기했을 때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유사한 문제를 가진 다른 동료들로부터 피드백을 통해서 아, 그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이런 문제를 갖고 사는구나 라는 것도 깨닫고 또 그들의 피드백도 얻고 또 자기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갖고 있는 동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갑자기 자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표제적인 위험한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위험한 독서 속에는 독서 치료사라는 특이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네. 독서 치료사라는 것이 점점 생소했어요. 네. 네, 어떤 직업인가요? 독서 치료사는 요즘 이제 새로 이제 그 각광받는 그 치료사라는 직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치료해 주는데 그 마음을 치료해 주는 매개가 그림이면 이제 미술 치료사가 되는 거고요. 음악이면은 이제 음악 치료사, 그리고 그 책으로 마음을 치료해 주면 이제 독서 치료사라고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이 위험한 독서에 나오는 그 주인공은 그러니까 책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치료하기 때문에 이제 독서 치료사가 되는 겁니다. 그 일부분 중에서 이제 이곳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은 한 남자로부터 이제 배신을 당한 네. 네,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네. 그거 자신이 당한 현실보다 더 극한 상황에 있는 네. 어떤 책을 예, 선택해서 보여주면서 약간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읽는 동안에 어쩌면 이런 치료법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쩌면 남의 불행을 통해서 자신의 스품 따위는 좀 작아지게 한 느끼는 현대인의 모습이랄까 그런 것도 느끼게 되었어요. 네. 그 소설에서는 그 의뢰인은 그러니까 자신감이 결여돼 있고 자학적인 인물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기분이 울적할 때 그 기분을 전환하는 방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주 그 밝고 경쾌한 그 노래를 듣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또 굉장히 슬픈 노래를 들으면서 그 슬픔에 또 빠져들어서 바닥까지 가서 오히려 그 바닥을 딛고 일어나는 그 동력을 얻는 방식이 있을 텐데, 이 위험한 독서의 그 독서 치료사가 그 의뢰인에게 그 권한 방법은 이제 후자겠죠. 그래서
다자요사무 소설이 굉장히 그 자학적인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책을 통해서 오히려 그 바닥을 딛고 올라가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게 하려고 그 권한 게 아닌가라고 네. 생각합니다. 어떠셨어요? 이렇게 인물에 네. 대한 어떤 그 흐름, 전개를 통해서 예. 이렇게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나가기 때문에 네. 뭐 설정을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네. 작가가 이 나레이터가 돼서 그 피상담자를 알아가는 네. 동안에 애정이 생기게 된 이런 과정들, 네. 예, 그런 걸 어떻게 상황을 전개하시려고 이렇게 만드셨던 건지요? 그러니까 애당초 그 독서치료사라는 그 직업을 설정을 한 이유는 그 책에 이제 되게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독서에 관한 소설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무렵에 이제 제가 했던 생각은 세상이 한 권의 거대한 책이 아닐까.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 한 권의 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도 일종의 독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조차도 책으로 보이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그 직업을 생각하다 보니 독서치료사라는 직업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독서치료사라는 직업을 가진 그 주인공은 그 상담하러 온 이 의뢰인도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그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호기심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사심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그 어찌 보면 이제 그 독서 치료사로서 가져야 할 어떤 그 마음가짐이 이제 흐트러져 버린 건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독서 치료사의 독서도 좀 위험에 빠져버린 결과가 되겠네요. 좀 연민을 가졌던 인물이 예. 이 피상담자가 아니고요. 네. 이 상담자 이 사람이었어요. 그러세요? 이 사람이야말로 네. 누군가로부터의 어떤 위로와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그러네요.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네. 인물이라는 생각이 나중에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네. 네. 그 언젠가 한 설문조사에서요. 예. 옛 애인의 미니홈피를 방문해 봤다는 응답자가 꽤 많다는 기사가 네. 있었대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상담사도 자신이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가진 이 여자의 그 추적을 위해서 네. 미니홈피를 방문하게 되죠. 예. 이런 것도 어떤 현대인의 어떤 네. 기미 이런 걸로 익히죠. 네. 네. 예전에도 그랬지만 그 대중문화의 그 이면에 이렇게 담겨진 의미가 뭘까를 늘 이제 혼자 공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미니홈피에 관한 이제 열풍이 불 때도 이 현상이 과연 어떤 사회적 의미가 있을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를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고, 이제 이런 고민들이 소설에 다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위험한 독서에 보면 이제 그 약간 극단적인 처방일지는 모르지만 네. 그래서 이제 인용한 구절들 미시마 육교의 네. 금각사나 네. 또 아까 말씀하셨던 다자의 오삼의 사양 네. 또 호밀밭의 파수꾼 네. 이런 책들은 네. 보통 좀 문제작들이죠. 네. 그런 어쩔 수 없는 이제 극단적인 토막 때문에 이런 그 작품들을 인용하셨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 김경욱 작가의 독서 활력이랄까요? 이런 네. 것을 느낄 수 있기도 하는데요. 네. 거기 위험한 독서에 제가 인용한 책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읽은 책을 인용을 했고요. 제가 인상 깊게 읽은 책들을 가급적 인용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그 소설을 읽는 독자분들께 아직 안 읽었다면 이런 책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이제 권하는 마음으로 네. 인용을 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대학교 때 이방인을 처음 읽었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생각했던 그 소설하고 너무나 달라서, 그래서 소설이란 것을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라고 이제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받았는데, 지금도 이제 글이 잘 안 써지거나 이럴 때 좀 막막한 마음이 들 때는 이제 다시 꺼내서 다시 읽어보곤 하는 책입니다. 예, 첫 문장과 다음 문장이 참 좋은 소설이, 인상적인 그런 소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요즘엔 어떤 책을 즐겨 읽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책은 글쎄요, 특별히 장르나 어떤 주제를 선정해 놓고 좀 읽지는 않고요. 그때 그냥 호기심이 생기는 주제 혹은 눈에 띄는 책들을 이제 그냥 보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미술에 관련된 책들을 좀 읽었어요. 특히 이제 화가의 생애나 아주 이제 정통적인 제가 이제 미술 공부에 관련된 책이 아니고 어떤 그 화가의 어떤 인간적인 면, 화가의 내면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책들,
예. 이런 책들을 읽으니까 이런 책들을 읽고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보면 전혀 다른 느낌으로 그림을 바라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화가는 결국은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세계를 화폭에다 담는 사람인데 그 화가가 살았던 어떤 살면서 고민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 그리고 그 화가가 세상과 우주를 바라봤던 시선이 고스란히 그림에 숨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는 재미가 굉장히 좋아서 네. 예, 좀 찾아서 읽어봤었습니다. 네. 그 진화하는 소설 기계라는 말 속에는 네. 쓴다는 의미도 있지만 네. 읽는다는 의미도 들었다는 생각이 지금 네. 네, 듭니다. 예. 네. 그 20대에 영화에서 많은 소재를 얻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장국영이 죽었다고라는 이 소설도 예. 예, 그런 연장선상에 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험한 독서를 읽을 때 그 피상담자가 하고자 하는 일이 그 파티쉐 맞나요? 제빵을 네, 하는 네. 예, 제빵. 네, 네. 그걸 파티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 일이어서인지 모르지만 예. 어쩌면 여기서도 어떤 대중적인 코드를 이용해 오신 것이 네.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예. 거기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장안의 화제가 됐던 그 드라마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제빵의 어떤 그 모티프는 그 드라마에서 예, 그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뢰인이 그 오히려 독서 치료보다는 그 화제가 돼서 이제 즐겨보는 드라마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다라는 어떤 시선을 이제 그 주인공을 통해서 이제 드러내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아마도 제빵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소설의 주인공도 이제 그렇게 이제 모방을 하는 거죠, 드라마를. 네, 네. 네. 그런 반면 이제 그 작가의 손을 떠난 책이 독자에게 와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네. 어떤 빵이 구워지면서 풍만함 뭐 이런 것들 이런 상징도 한번 떠올려 봤는데요. 예. 네. 오늘날 독서에서 작가의 영향력은 감소한 반면 독자의 네. 영향력은 날로 강력해지고 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네. 책에는 독자가 메워야 할 수많은 빈칸들이 존재한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현명한 독자란 어떤 독자일까요? 글쎄요, 일단 저는 독자라면 다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책들을 안 읽으시는데, 그래서 그 지하철 같은 데를 타면은 이제 주로 이제 지하철에서는 책을 보려고 하는데요. 책을 읽고 계시는 분을 이제 찾아보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고 계신 분만 보면 너무 반가워요. 그래서 저분은 굉장히 어떤 책이건 상관없이 이제 현명하신 분이구나. 현명하게 세상을 살아가시려고 하는 분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분들은 다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신은 김포발 비행기에 타고 있다. 처음 방문하는 낯선 도시의 풍광을 조감하던 당신이 고개를 갸웃거린다. 도심의 가장 도드라진 빌딩 위에 생뚱맞은 농담처럼 얹혀있는 공중관람차 때문이다. 평일 대낮에 공중관람차를 혼자 타는 저 여자는 대체 누구인가? 앞으로 그녀를 수진이라 부르기로 하자. 수진이 탄 캐빈이 천천히 상승한다. 쾌적한 날에는 지상 120m 정점에 도달하는 순간 바다가 보인다고 했다. 갑자기 바람이 불었다. 금속성에 둔중한 소음을 내며 캐빈이 덜컹거렸다. 수진은 좌석의 가장자리에서 가운데로 옮겨 앉았다. 캐빈이 잠잠해졌다. 릴케이시 엄숙한 시간을 매개로 두 남녀의 잊혀진 사랑을 그린 공중관람차를 타는 여자. 만나지 않아도 상대방을 읽을 수 있다는 건 김경욱 소설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저는 위험한 독서 중에서 가장 제 관심을 끌었던 이미지는 공중관람차예요. 그러세요? 네. 네. 그 공중관람차가 당연히 유원지에 있어야 하는데 유원지에 네. 있지 않죠. 왜 생뚱맞게 아파트 단지 속에 있는 걸로 등장하는데 네. 그 공중관람차를 보는 시선은 비행기 속의 어떤 한 남자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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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공중관람차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어떤 조감도라고 할까요? 예, 그 발밑의 세상을 내려놓고 보는 건데요. 네.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감히 소설가의 자세라고도 할 수 있죠. 소설가는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왜 그러세요? 예, 그런 너무, 생각이 예, 듭니다만 저 생각지도 못한 네, 것들을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어떠셨는지 참 어떤 많은 걸 예, 배우네요. 예, 예. 예, 그런 어떤 시선의 아. 예, 그 차이에서 이 소설의 어떤 큰 특색이 느껴집니다. 네, 글쎄요,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은 못했던 것 같고요. 그 공중관람차라는 게 굉장히 그 이물스럽게 이제 그 건물 위에 꼭대기에 이제 얹혀 있잖아요. 근데 그 여자 주인공은 그러니까 과거를 추억하기 위해서 지상에서 가장 높은 그 공중관람차로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그 추억 속에서 기억되는 그 남자는 높은 곳에서 하늘에서 그 공중관람차를 이제 이물스럽게 바라보다가 지상으로 내려오는 내려오죠,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도 서로 엇갈리는 느낌이에요. 예, 한 사람은 올라가고 또 한 사람은 내려오고. 근데 두 사람이 전혀 생판 모르는 남이 아니라 네. 예, 어떤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렇죠. 것이 나중에 네. 예, 드러나게 되죠. 예, 그게 이제 그걸 두 사람을 이제 연결해 주는 게 그 릴케의 시죠. 예, 그래서 한 사람은 이제 공중관람차에서 릴케의 시를 떠올리고 또 한 사람은 이제 그 공항인데요.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공항에서 이제 릴케의 시를 굉장히 우연히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이 두 사람을 이제 연결시켜주는 소설적인 고리가 이제 릴케의 시입니다. 네. 네. 그 공중 관람차 타는 여자는요, 10여 네. 년 전에 첫사랑에 대한 회상이 등장하고 네. 또 황홀한 사춘기라는 또 단편이 있잖아요. 네. 그 올림픽이 열리던 예. 1983년 그해 스파르타식 학원이 이제 무대입니다. 어떤 학원인지 대충 예, 짐작이 가는데요. 네. 그 한도 장면만으로도 지난 네. 10년간의 상황이 이제 눈앞에 쫙 펼쳐지는 네. 느낌을 받게 되는데 네. 바로 그 시간성이 이 소설들의 어떤 또 다른 특색일 수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단편 소설을 쓰다 보면 이제 가장 힘든 게, 이제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내용들을, 그러니까 그 정해진 분량 안에 이제 그 다 녹여야 된다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어떤 시간의 겹이라는 게, 그 소설 안에서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스스로. 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공간이 또 제한될수록 또 시간의 주름은 더 깊어지고 겹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소설 속에서 가장 다루기가 어려운 게 바로 시간입니다는 네. 생각을 저도 하고 있어요. 예. 평소 소설 속의 시간에 관한 어떤 걸 방금 마셨지만 그 다른 소설들에서는 어떻게 이 소설들을 시간을 어떻게 요리하시나요? 시간을 요리를 못하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소설을 쓸 때 그 어떤 제한된 공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공간을 제한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시간의 겹을 쓰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그릇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시간을 담아내면 되잖아요.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또 다른 작품인 맥도날드 사수 대작전이라는 단편은요. 아주 네. 유머러스하면서도 네. 어쩌면 주제가 굉장히 제목 자체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유머 이런 것들은 어떻게 찾으셨는지요? 유머. 네. 제가 좀 썰렁한 편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글 쓸 때도 유머를 좀 조심스럽게 씁니다. 저는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주위 분들에게 이제 읽혀보면은. 그래서 맥도날드 사수 대작전을 쓸 때는 그냥 즐겁게 썼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상징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고 이제 이런 생각들은 안 하고 쓰면서 즐겁은 소설을 써야겠다. 이런 편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쓰다 보니까 숨어있던 유머 실력이 막 발휘가 됐나 보죠. 맥도날드 사수 대작전은 그 예. 테러에 대한 어떤 예. 공포 이런 예. 것들을 예. 역으로 이렇게 그려낸 예. 작품인데요. 예. 예, 왜 맥도날드라고 하는지 저는 물론 감이 옵니다만. 네. 맥도날드는 잘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그 다국적 그 기업 그 패스트푸드 체인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다 나가 있고 아주 많은 매장을 이제 거느리고 있는 그 아주 상징적인 그런 매장이죠. 상표죠. 그래서 이제 맥도날드를 택했습니다. 네. 어떤 아이콘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네. 우리가 암암리에 느끼게 되는 어떤 맥도날드의 M이라는 그 네. 아이콘이 가져다 준 어떤 예. 그런 환상 네. 내지는 그 환상과 반대되는 어떤 어둠이나 뭐 자본주의 그늘 네. 이런 것들도 네. 그 속에서 느껴지는 네. 그러니까 느껴졌어요. 예.
정말 겉보기에 굉장히 그 좀 깔끔하고 화려하고 이런 그 좀 전 세계에 표준화된 그 이 먹거리죠. 근데 이 이면에는 이제 어떤 사회적인 어떤 맥락들이 이제 끼어들어갈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소설을 쓰면서. 그래서 그 고민했던 내용들을 이제 좀 무겁지 않게, 그리고 그 독자분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방식이 뭘까를 또 고민을 했고, 그 결과물이 이제 맥도날드 사수 대작전이라는 소설인 것 같습니다. 네. 의도랄고 하는 것도 요즘 네. 같은 세대는 단 한 줄의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도 없는 거고, 네. 예, 수많은 의도가 있고 또 예. 읽히는 것들은 또 더 많이 읽힐 테니까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수용 미학이라고 하는 차원을 떠나서라도 네. 그 책이 한 권의 책이라는 것은 작가의 네. 손이 아니라 독자의 손에서 한 권의 책이 드디어 탄생하는 완성된다라고 거죠. 네. 네, 생각하시는 쪽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김경욱 씨께 글을 쓰는 행위는 독자를 늘 염두에 둔 그런 그렇죠. 행위이기도 하겠군요. 네. 독자에게 말을 걸고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다면 글쓰기가. 김경욱 씨가 네. 독자라고 생각하는 부류들은 너무나 많지만 네. 그 중에서 자신이 말을 걸고 있는 독자들의 부류란 네. 어떤 분들인가요? 글쎄요, 그 특정한 어떤 그 부류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제 글을 읽어주시는, 그러니까 그 각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가 처한 상황, 그리고 자기 세계관, 자기 어떤 정서에 따라서 전혀 다른 시각, 다른 관점으로 읽을 수 있는 거니까요.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다른 시각으로 제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읽어주시면 그게 글 쓴 사람에게는 축복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야기들은 전복적인 부분도 많고 한데 네. 가지고 계시는 작가로서의 마음가짐은 네. 굉장히 고전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요? 예. 네. 앞으로 지금 이제 위험한 독서가 나왔고 또 네. 그 사이에 수많은 단편들이 또 몇 편이 쌓였는데 네. 앞으로 어떤 책을 지금 이제 또 준비하고 계세요? 올해 그 인터넷 서점에 연재했던 장편 소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퇴고 중인데 제목이 뭐죠? 동화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를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퇴고하면 내년쯤에 책으로 묶으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세상은 책이고 김경욱 작가의 소설은 세상을 읽은 독후감이라 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사회현상 전반에 관심이 많으세요. 이제 네. 맥도날드나 뭐 네. 독서치료사나 네. 그 소설가로서의 각오라고 할까요? 네. 글쎄요, 뭐 특별한 각오라고 할 건 없고요. 그 제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를 글을 쓰게 만들었던 어떤 원동력, 말씀드렸던 마음이 가장 평화로워지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계속 어디선가 굴에 앉아서 쓰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느새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다 나누어 보았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낭독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느 네. 부분을 선택하셨어요? 네, 오늘 말씀 많이 나눈 그 위험한 독서라는 작품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당신의 근황이나마 알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인터넷 덕분이다. 홈페이지를 오픈했다는 당신의 말이 단서가 됐다. 먼저 개인 홈페이지를 제공한다는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그곳에서는 성별과 나이, 그리고 이름만 알면 원하는 사람을 찾아낼 수 있었다. 사내에게나 붙일 법한 당신의 이름이 이번에는 큰 도움이 되었다. 당신의 이름을 가진 30살 여성의 홈페이지는 2개밖에 없었다. 당신은 열심히 빵을 굽고 있었다. 바게트나 베이글처럼 귀에 익은 것들로부터 로제타나 샤바랭처럼 듣도 보도 못한 것들까지 직접 찍었거나 누군가 찍어주었을 사진 속에서 당신은 자신감에 넘쳤고 행복해 보였다. 스카펫 박사의 스테디셀러, 아직도 가야 할 길. 심리상담의 임상 경험을 토대로 인격적인 완성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주는 책입니다. 대표적인 실존주의 작가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 한 청년의 삶을 통해 부조리한 세계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주는 작품입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윌리엄 포크너의
내가 죽어 누워있을 때.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 삶과 죽음의 경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세계 30여 개국에서 출간된 루이스 세커의 구덩이. 한 소년이 소년원의 강제 노동과 극한 상황을 극복하며 진정한 성장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그린 성장 소설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3명은 1년에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독서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오랫동안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워낙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많은 요즘이지만 독서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책을 삼킨 TV,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